철거용 포크레인이 작은 분식집을 향해 다가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가게예요. 저희 자식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최순희입니다. 제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세요. 평생 정성 들여 키운 자식들, 그리고 35년을 지켜온 하나뿐인 제 작은 가게 하나. 이 전부를 잃을 위기를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 골목 깊숙한 곳에서 순인의 분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가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 슈퍼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김밥을 싸고 라면을 끓이고 떡볶이를 만드는 일.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상철은 40세로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미숙은 37세 주부이고 막내딸 영숙은 35세로 회사에 다닙니다. 세 자녀 모두 제 나름대로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몸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영숙이 가끔 가게에 들러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서랍 깊숙한 곳에는 비상금이 든 작은 단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5년간 조금씩 모은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할 때를 위한 거라고 혼자 다짐하곤 했습니다. 가게 앞 작은 화분에는 제가 직접 기른 화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심었던 것인데 매년 새순이 돋아 추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화초 올해도 잘 자라네. 혼자 중얼거리며 물을 주곤 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는 가게 청소를 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했던 35년 전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희망에 찬 모습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게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동네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순이 언니, 우리 동네도 재개발 들어온다던데 정말이야? 옆집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몰랐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매매 생각 없으세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재개발 확정되면 보상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놓고 가며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만 좀 들르세요. 짜증이 났지만 계속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와서 성가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미숙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목격했는데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숙아, 너 뭐 하는 거야? 아, 엄마. 그냥 친구 만났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손에 부동산 관련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거든요. 뭔 서류야? 아, 이건 친구 일 도와주는 거예요.
급하게 가방에 넣으며 변명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상철이 갑자기 가게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장부 좀 보여주세요. 장부는 왜? 그냥 가게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35년 동안 가게 일에 관심도 없던 상철이 갑자기 이러니 의아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철이 가게 주변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측정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상철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혹시 보수할 곳이 있나 해서요. 변명이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철이 주도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심각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요. 세 자녀가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죠? 이참에 가게 정리하고 편히 쉬시는 게 어때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가 내 전부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35년을 지켜온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걱정돼요. 요즘 넘어지시기도 하고.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두가 제게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죠. 상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이게 내 현실이야. 3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뭔 소리야?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보상금 받으시면 좋은 곳에서 편히 사실 수 있어요. 미숙이 달래듯 말했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궈온 곳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곳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그만 놓으셔야죠. 영숙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놓는다고? 내가 왜 놓아야 해? 이건 내 삶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만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상철이 건축회사 사장과 만나는 모습을 이웃이 봤다는 겁니다. 순이야, 내 큰아들이 정장 입은 사람들과 카페에서 뭔가 이야기하더라. 김 할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응, 그리고 서류 같은 것도 주고받고.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철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35년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된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희망에 찬 모습이
지금의 저와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숨겨뒀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게 최고예요. 마이너스 어린 상철의 글씨. 엄마가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마이너스 미숙의 편지.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영숙의 그림과 함께.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철이 매일 가게에 나타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이 몰래 제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미숙아, 내가 왜 이래? 서랍에서 제 인감을 가져가려는 미숙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뭘 하려는 거야? 어차피 재개발되면 나가야 해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낫죠. 미숙의 차가운 반응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딸인가 싶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숙까지 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는 거구나.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무슨?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숙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 35년을 여기서 살아온 내가 감정적이라고? 네, 맞아요. 엄마는 너무 과거에 매달려 계세요. 영숙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써놓고 주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평생 고생만 시켰네. 미안해.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연달아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 혼자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뭘? 상철 오빠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영숙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철이 건축회사와 비밀 계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며칠 전에 상철 오빠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비슷한 걸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던? 자세히는 못 봤는데 순인의 분식 부지 매입 관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저는 반대예요. 하지만 상철 오빠랑 미숙 언니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 영숙아,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 엄마,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는 건 영숙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마저 돌변했습니다. 엄마, 역시 언니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숙아, 너마저 그러는 거야? 엄마, 저희도 다 어른이에요. 무작정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결국 영숙도 다른 두 자녀와 같은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 우리 말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영숙의 말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홀로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가게에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상철이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상철의 표정에서 뭔가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숙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거기 정말 좋대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미숙이 가져온 실버타운 팸플릿을 보니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집 팔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미숙의 답변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꼼꼼히 계획을 세웠어? 엄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이 너무 일사불란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가게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침 준비부터 저녁 정리까지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끔 어지러워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순이 언니 괜찮으세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재개발 소문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흉흉해졌기 때문입니다. 순이 언니, 우리도 이사 준비해야 해요. 미안해요. 오랫동안 다니던 단골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웃으며 보내드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가게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재개발 반대 현수막을 혼자서 매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5년 터전을 지켜주세요라고 썼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자리는 못 떠나. 혼자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청소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 벽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무서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선반, 함께 골라 산 테이블과 의자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돌아가신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들이 합심해서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우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상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다 같이 어머니와 연락 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죠. 미숙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그럴 거야?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엄마가 선택하세요. 가게냐, 자식들이냐? 영숙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가. 결국 구청에서 강제 철거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통보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을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상철아, 미수가, 영수가.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진작 우리 말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빨리 짐 정리하세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도 가게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분의 화초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화초야.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화초에게 사과하며 물을 줬습니다. 그것마저 눈물로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사연이 지역 신문에 실렸던 모양입니다.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로 35년 터전 일을 위기에 처한 할머니.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 중에 제게 연락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동생 순자였습니다. 언니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요? 기사에 가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갈등으로 연락이 끊어졌던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야? 정말 너야?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먹고 사느라 널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순자는 계속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 언니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미안해서 시간만 흘러버렸다고 했습니다. 언니 기사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 어디 아파?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요즘 걷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언니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 볼게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15년 만에 동생과 통화를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숨겨둔 비상금 단지를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게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미숙과 영숙이 제가 없는 사이에 가게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딸들이 도둑이 됐구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35년간 모은 돈을 자기 딸들이 훔쳐간다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상철의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상철이 건축회사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네,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포기하실 것 같고요. 약속하신 수수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쯤이면 계약서에 도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상철이 가게에 찾아와서는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구청에서 강제 철거 명령 내렸잖아요. 싫다고 했잖아. 죽어도 안 해.
그럼 법정에서 강제 집행당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상철아,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현실을 봐요, 어머니.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때 미숙과 영숙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이제 포기하세요. 돈도 다 떨어졌잖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딸들이 제 비상금을 훔쳐간 주제에 뻔뻔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 가져간 거 다 알고 있어.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미숙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 그제야 미숙과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너희들이 내 피 같은 돈을 훔쳐갔잖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엄마 자식이잖아요.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영숙이 변명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 자식이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해? 목이 메었습니다. 35년간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순자 이모님의 아들이에요. 순자의 아들이라고. 30년 전 5살이었던 그 조그만 준호가. 준호야? 정말 준호야? 네, 맞아요. 이모님 사연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준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후 한국에 지사를 차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당장 찾아뵐게요.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멀리서 오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어요. 이모님을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아이가 이제는 35세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호야, 어쩜 이렇게 컸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버렸는데 조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한테 모든 상황 들었어요. 정말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준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 이모님, 너무 착하세요. 이럴 때는 단호해야 해요. 이모님,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세요. 준호가 상철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파헤쳤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상철의 건축회사와의 계약 내용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상철 씨가 받기로 한 수수료가 5천만 원이에요. 그렇게나 많이? 네, 그리고 계약 조건을 보니 이모님이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제야 왜 자녀들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는지 이해됐습니다. 준호는 변호사팀을 구성해서 법적 대응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저를 팔아서 그 돈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숙 씨와 영숙 씨가 가져간 돈도 찾을 수 있어요. CCTV 증거가 다 있어요. 준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구나. 그동안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모님, 상철 씨에 대해 특별히 조사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야? 준호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상철 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이야기야? 출생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모님, 혹시 상철 씨가?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뭔데? 상철 씨가 정말 이모님의 친아들인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추운 겨울날 가게 앞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 버려진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날. 준호야. 이모님, 입양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상철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상철이는 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상의한 끝에 상철을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친자식처럼 키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미숙이와 영숙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냥 똑같이 사랑하고 싶었거든. 이모님.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지? 상철이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준호와 함께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상철의 모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 미숙, 영숙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단판을 벌일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부르셨어요? 상철이 의아해했습니다. 너희들과 할 이야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 자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웬 사람이 이렇게? 상철이 당황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온 준호를 보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철아, 내가 건축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5천만 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상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미수가, 영수가. 너희가 내 비상금 3천만 원을 훔친 것도 다 알고 있다. 두 딸도 경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 모든 증거가 다 있어. 준호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숙과 영숙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아, 너와 건축회사 사장의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어.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상철이 어머니를 설득해서 가게를 포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정성 들여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여태까지 내 평생을 너희에게 바쳤는데 내 마지막 삶의 터전과 피 같은 비상금을 노려. 이게 보답이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숙과 영숙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믿으라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잖아.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 씨, 법적으로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숙 씨, 영숙 씨도 절도 혐의죠. 자녀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모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상철아,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너는 항상 물어봤었지. 나는 왜 형제들과 다르게 생겼냐고. 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내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고 했어. 하지만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숙과 영숙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상철아, 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추운 겨울날이었어. 가게 문 앞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 나가보니 갓난아기가 상자에 담겨 있었어. 너였어, 상철아. 상철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때 너는 너무 추워서 떨고 있었어. 난 너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너를 버린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저는 너희 아버지와 나는 상의했어. 이 아이를 우리 아들로 키우자고. 차별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미숙과 영숙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빠가 입양된 거였어요?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상철이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미수가, 영수가 너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상철이가 상처받을까봐. 입양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상철이 그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동안 숨긴 것은 미안하다, 상철아. 너희들이 최근에 했던 행동들은 너무 괘씸하지만 그래도 어미로서 너희를 잘못 키운 내 죄도 있다고 생각한다. 준호야, 당장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너희들 대신 조건이 있어. 훔친 돈은 모두 돌려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재개발 이야기 꺼내지 마라. 이제 이것으로 너희와 끝이다. 너희들 갈 길 가거라. 냉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상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상철아. 불러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미숙과 영숙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미숙과 영숙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상철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철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과 영숙이 훔쳐간 돈을 모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편지도 함께 놓고 갔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모님, 가게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준호야. 아니에요. 이모님이 법적으로 조치하신다고 하셔도 비용은 받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대신 그 비용으로 이모님 35년 터전을 더 멋지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준호 덕분에 재개발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도움으로 재개발이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이제 안전해요. 김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 단장한 순인의 분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은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멋진 가게가 됐습니다. 이모님, 정말 멋져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순자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잘 됐네요. 순자야, 고마워. 내 덕분이야. 30년 만에 화해한 자매의 모습에 준호도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새단장한 순인의 분식은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고맙다, 얘야. 순자도 몸이 불편하지만 가끔 들러 언니를 챙겼습니다. 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서 몸도 좋아졌어.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미숙과 영숙은 가끔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놓고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혼자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영숙아.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죄송해요. 영숙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른 사람 도우며 살고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 네, 엄마한테 못했던 일들을 다른 할머니들께 해드리면서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영숙의 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숙 언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안 나서.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영숙이 떠난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만 할 수도 없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입양 사실이 밝혀진 충격과 민망함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상철이 소식 들었어. 정말? 어디 있대? 준호가 알아봤는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대. 막노동을 한다고 하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철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야간 학교도 다닌다고 하더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한대. 사회복지사? 응, 자기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대. 상철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상철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35년간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상철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상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님, 상철 씨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애도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준호가 일찍 나와 청소를 도와줍니다. 이모님, 오늘도 힘내세요. 응, 고마워. 순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에 왔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언니를 보러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언니, 이거 새로 나온 김치예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 순자가 참 세심하네. 35년 전 작은 갈등으로 헤어졌던 동생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김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에 모입니다. 순이야, 오늘 떡볶이 맛있게 해줘. 그럼 맛있게 해줄게.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미숙도 가끔 찾아와 조용히 일을 돕고 갑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제가 청소해놓고 갈게요. 고마워, 미숙아.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준호와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모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당연하지.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는데. 창밖으로 낯선 남자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뒷모습이 상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잠시 가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언니, 상철이 같은데요? 그래도 오지 않는구나. 상철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입양 사실이 밝혀진 후 민망함과 죄책감 때문에 자취를 감춘 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철도 언젠가는 마음을 정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는 사람.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상철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것저것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공부도 했고요. 상철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거둬주신 것처럼 저도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상철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전 겨울날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그 세월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어머니. 상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찾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이만. 상철이 일어났습니다. 상철아, 가끔 들르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가고. 상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은 아니잖니. 엄마는 여전히 내가 보고 싶구나. 상철이 다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상철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준호야, 순자야.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밤이 깊어갑니다.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따뜻합니다. 내일도 맛있는 음식 만들어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갑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35년을 지켜온 이 골목에서 드디어 소중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가게 앞 화분의 화초도 올해 또 빨갛게 익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화초가 매년 열매를 맺어주는 것처럼 진심 어린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상철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숙과 영숙도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순자와 준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이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누구인가요?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